멘트 들어갑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이 큰 사람은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꿈이 큰 사람은. 여러분 청문회 보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청문회 보니까. 그 사람들 지금 그 청문회 왔다가 낭만한 사람들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그런 운이 올 줄 몰랐던 거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꿈이 크지 않았어. 않았는데 뭐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뭐 내가 우리 집안에 뭐 아는 사람 내지는 친했던 동문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장관 된 사람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물론 자기도 열심히 살긴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덜컥 자기한테 장관 자리가 딱 온 거죠. 근데 자기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장관이 돼서 나라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초중고등학교 때 안 한 거죠. 그때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중간에 비리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안 했을 텐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 교육은 굉장히 큰 꿈, 그리고 아주 겸손함과 작은 욕심, 이거 두 가지가 동시에 전달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큰 꿈이 전달되지 않으면 일단 두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멍청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민층과 빈민층에서, 제가 서민층과 여기 부기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민층과 빈민층에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두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국가연금 받고 살아야 돼요. 그 가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모든 부라는 것이 이 세 가지에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이게 2008년 이후에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부의 원천은 뭐냐? 첫째, 지하자원. 둘째, 먹거리. 셋째, 창의성. 이거 세 가지가 부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질문? 직업은 농업을 해도 자, 직업이 농업을 해도 좋지만 땅이 한 3만 평 있어야죠. 땅이. 농지가 한 3만 평 있냐 이거죠. 3,000평이 뭐냐면 농지 3,000평이 뭐냐면 한 가족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평수가 3,000평입니다. 네 식구가. 그게 3,000평이에요. 물론 아주 효율적으로 그 농장을 운영했을 때는 2,000평 가지고도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3,000평이 기본이에요. 왜 3만 평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나머지 10%를 자기가 먹고 90%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3만 평인데 이게 마진율이 작기 때문에 음식이. 그래서 3만 평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농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두 번째 부의 원천이 먹거리에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아주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 특용작물을 하면 괜찮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머리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털을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중에서 아버지가 금광을 가지고 있다. 지금 사람들 없죠? 금이나 은 광산을 지금 가지고 있다. 아버님이 없잖아요. 석유, 유전을 가지고 있다.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남은 것은 여러분이 농지 3만 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한테 남은 건 오로지 창의성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부를 창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나머지는 뭐냐면은 나머지는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부가 돈이 이동하는 경로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통업 같은 건데 여러분 유통업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거 아시죠? 택배하는 사람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택배하는 사람들. 택배 회사도 힘들어요.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꿈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10대 때 반드시 롤모델을 만나야 되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대 때 롤모델을 만나고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10살 이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은 딱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감동이다. 감정의 힘.
짜증내고 이런 거 말고 감탄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두뇌에서 그 감동을 할 때 이제 나오는 그런 거, 자기가 어떤 성취를 느꼈을 때 작은 성취를 많이 맛봐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왜 작아야 되냐면, 제가 이제 꿈은 크고 욕심은 작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작게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작은 성취를 많이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욕심이 커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소박해. 욕심이 딱 이 정도야. 연세대 뭐 이런 거. 난 서울대 바라지도 않아. 뭐 이런 정도의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예요?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세대 가려면 뭐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어려서 뭐 20점 맞다가 30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작은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얘 두뇌 속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 그 가능성을 완전히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예 생기질 않습니다. 작은 성취를 맛보지 못하면. 작은 성취와 작은 실수를 맛보지 못하면 또 하나 그 아이한테 생기지 않는 게 있어요. 판단력이 생기질 않아요. 물론 판단력이라는 것은 작은 성취는 도파민과 창의성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판단력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 주도적인 실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주도적인 실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결정해서 뭔가를 했는데 실수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실수를. 자,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것도 굉장한 자기주도적인 실수입니다. 왜? 자기가 걸어가다 넘어졌잖아요.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다가 이렇게 모퉁이를 도는데 어떤 등치가 좋은 엄마가 다른 이게 앞에 가고 아이를 하나 업었던가 배낭인가를 메고 한 5, 6살 정도 돼 보이는 아들을 손을 잡고 가는데, 길거리를 가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굉장히 안 좋은 경험입니다. 그게 그 아이의 두뇌에 계속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3살만 되면 걸어갈 수 있어요. 혼자서. 5, 6살 된 애를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애가 엄마를 끌고 가게 하세요. 그게 좋은 교육입니다. 그게 자기주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을 죽인다라는 것, 자기결정성을 죽인다라는 것이 판단력을 죽이거든요. 근데 고도의 창의성에는 2가지가 꼭 필요해요. 발상을 해낼 수 있는 능력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2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자기 결정적으로 뭔가를 실수해본 경험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다 넘어져 봐야 된다는 거죠. 돌에 걸리면 넘어지는구나. 또 책을 고를 때도 자기가 골라야 되고, 장난감을 고를 때도 자기가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결정적인 놀이의 그 정수는 뭐냐? 어떤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비정형 상태에서 내가 뭐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게 바로 흙장난, 모래장난, 흙장난. 그게 좀 개발된 게 블럭놀이 같은 거예요. 여기는 형태가 없지만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있죠. 만들어 보니까 잘 안 돼. 그리고 운동 같은 거예요. 운동. 스포츠, 게임. 그럼 미국의 그 부자들이 3대를 가는 부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는 3대 안 갑니다. 그거는 굉장히 고도의 뇌과학적인 그 원리가 숨어 있어요. 왜 부자가 3대 못 가는지에 대해서. 그 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제가 쓴 칼럼이 나와요. 왜 부자가 3대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2번을 썼어요. 칼럼을. 자, 그런데 부자가 3대, 4대, 30대까지 가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고 스포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은 2가지를 배웁니다. 운동은 다양한 선택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운동은. 그래서 거기서 판단력이 생겨요. 애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의 서두에서
유소년 축구단에 보낼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뛰어놀다가 다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다가도 다칠 수가 있는데 축구를 시킬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뛰어놀다가 다치고 강아지한테 물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서민층이고 빈민층이면 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자들이 스포츠를 시키는 이유에서 그 장점을 찾아서 내가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키우면 되는 거죠. 자, 스포츠를 했을 때 아이들이 또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팀 플레이가 아니라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배고플 때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단체 생활이잖아. 내가 어쩌다 근데 아침을 뭐 엄마가 굶고 갔어. 근데 그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난 밥을 못 먹는 거죠. 그 규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려서부터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배고픔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인간의 감동. 제가 10살 이전에 10대 때 롤모델을 만나서 꿈을 키우려면 10살 이전에 감동을 잘하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감동을 잘하는 아이. 그럼 인간은 동기부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또 이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심리학자들이.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결핍에서 옵니다. 인간은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감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육체적인 고통과 배고픔, 어떤 심리적인 상처, 하지만 그걸 극복을 해줘야 되죠. 그게 감정 코칭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정 코칭이에요. 심리적인 상처를 극복해주는 거. 어쨌건 극복은 하지만 얘는 어쨌건 결핍과 상처를 맛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10대 때 롤모델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잉보를 받은 애들은 동기부여가 되질 않아요. 대학교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옛날 대학생들하고 틀려요. 꿈을 정하지를 못합니다. 자, 꿈을 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다라는 확신. 그러면 인간은 이것이다라는 확신, 이것이 나의 길이라는 것, 그게 뭐냐면 의미부여라고 해요. 의미부여. 그럼 인간은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도록 두뇌가 만들어지는가? 10살 이전에 결핍에서 만들어진다니까. 다양한 그 자기 실수, 상처, 뭐 이런 것들. 그게 안 되면 의미부여가 안 되는 두뇌가 돼버려요. 그게 그 인간의 그 사고든요, 두뇌는요, 호르몬이라는 그 물질에 엄청나게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 걔는 자기 주도성이 생기지 않고 의미부여가 안 됩니다. 모든 행동에.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작은 장애물을 통과했을 때 뭔가 잘 안 되던 거를 자기 예상보다 좀 더 잘했을 때 그때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요리를 할 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사냥을 할 때, 그리고 아주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상을 볼 때 도파민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꿈은 거대하게 키우고 욕심은 가장 밑바닥까지 낮춰라. 그래야지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를 우리가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근데 꿈을 크게 갖는 아이를 만들려면 10살 이전에 감동을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엄마의 욕심을 저 밑바닥까지 낮추지 않으면 아이들은 뭘 잃어버려요? 창의성을 잃어버린다. 왜? 작은 성취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엄마가 욕심이 크면. 대부분 엄마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3살부터 8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10살 이전은. 물론 태교도 중요하고, 태교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3살까지 애착 형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죠. 애기 다시 낳으실 분? 지금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실 거예요, 이제? 아주 젊은 엄마가 있어서.
그건 아실 거예요? 안 젊은가 봐. 그러니까 얼굴만 동안이고 지금 안 젊은 거야, 사실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가 이미 3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4살, 5살 가고 있을 거야. 아마 이 중에서 둘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렇지. 이미 뭐 초등학생이 된 엄마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이 고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재들의 그 청소년기와 어린 시절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학자가. 그랬더니 2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2가지 조건. 어떤 인간이 그 굉장히 고도의 창의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AI 로봇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직장을 빼앗을 때 얘네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창의성 있는 진짜 좀 수준이 높은 창의성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대 때의 공통점과 10살 이전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 중에 유독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2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0대 때,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멘토를 꼭 만나더라는 거예요. 롤모델을. 근데 그 존재를 만나지 않으면 얘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에는 거기까지 못 가더라는 거예요. 창의성이 못 가더라고요. 왜 창의성이 못 가냐면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냥 머리만 좋다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로 시를 짓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어로 시를 지어야 돼요. 그럼 영어 단어 일단 한 2만 단어를 외워야 돼요. 수능 단어는 한 3, 4천에서 7천이면 가능한데 시를 지어야 되잖아요. 시를. 그럼 무슨 영국이나 미국의 무슨 방언까지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어떤 기본적인 그 창의력의 원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수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한 10년, 15년간 읽는 기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돈도 못 벌면서 책을 읽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아마 거의 20년간이에요. 저는 정규직을 가져본 게 1년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그렇듯이 2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 뭐가 냐면은 10대 때 롤모델을 만나야 된다. 근데 10대 때 롤모델이 얘네들한테 전달해주는 게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전달해줍니다. 주로. 그러니까 얘는 감동을 받는 애예요. 이제 10살 이전에 감동받는 애로 키웠다고 칩시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감동을 받는 애로 컸어. 롤모델을 딱 만나는 거예요. 10대 때.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를 주로 여학생들은 책으로도 만나기도 한대요. 근데 남자애들은 좀 책으로 잘 안 됩니다. 직접 만나야 돼.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지 감동을 받아. 남자들은. 아무튼 그런데요. 자, 만났는데 롤모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중학교 때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대학교 때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활동을. 10대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2 부류의 사람한테 감동을 받는데 3 부류라고 칩시다. 일단은 명문대생 그 다음에 사회에서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 또 하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 이 3 부류한테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그런데 원래는 친구 같은 존재가 엄마나 아빠가 돼주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확률이 거의 10% 미만.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의 친구가 돼주지 못할까요? 아까 그거. 욕심이 크거든. 욕심이 낮지를 않아. 그래서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욕심을 낮추고 왜 친구가 되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들어왔어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인데 얘네들이
직장에 가서 직접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절호의 찬스인데 아이들을 받아주는 직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또 그 교장이 로비를 잘하고 그 학교의 학부모 단체가 빵빵하고 이런 학교의 애들만 좋은 직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걸 체험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요. 체험에. 서민층과 빈민층 자녀들이 가는 학교에서 좋은 직장의 자유학기제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자기 부모가 서민층이고 빈민층이었을 경우에는 롤모델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세 부류 나왔죠. 명문대생, 왕성한 그 사회활동을 하는 롤모델, 친구 같은 존재. 그러면 서민층과 빈민층에게 있어서 얘네들의 10대 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친구 같은 존재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이모, 삼촌, 친척 중에서 있다거나 아니면은 친엄마, 친부모가 그 친구가 돼주거나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10대 때 그 아이를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화가 이미 단절돼 버렸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자, 10살 이전에 이 고도의 창의성을 가진 존재들이 경험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친엄마와 격리된 기간이 있더라. 친엄마와 떨어져서 살았던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모든 엄마는 과잉보호를 하는 본능을 타고났다. 그렇기 때문에 걸려서 다치는 것도 못 보고 특히 자기 자식이 피 흘리는 거 절대 못 보고 특히 배고픈 거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10살 이전에 이 아이가 의미부여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그 두뇌적인 구조를 거의 말살시켜버립니다. 누가? 친엄마가. 그런데 3살부터 8살 사이에 친엄마와 1년, 2년, 3년 격리된 아이, 격리돼서 큰 애들은 그렇게 이렇게 과잉보호하듯이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얘를. 무심하거든요. 아빠랑 크거나 할아버지랑 크면. 할아버지 교육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교육이. 되게 무심하고 아주 뼈가 부러지지 않는 할아버지는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껏 다쳐보고 마음껏 그 탐색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놀이 행동. 근데 엄마와 같이 있을 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이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설명은 제가 이거 끄고 할게요. 왜냐면 이 설명 유튜브에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겨우니까. 엄마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엄마는 왜 과잉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끄고 얘기할게요. 안 돼.